현재 일본 열도가 완전히 경악에 빠졌습니다. 일본 총리의 대만 발언 이후 중국이 도쿄 한복판에 충격적인 드론 압박을 감행했지만 일본의 낡아빠진 방위 시스템은 그러한 중국의 압박을 전혀 당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본 입장에서 무엇보다 쓰라렸던 점은 일본을 구원해줄 존재는 미국도 유럽도 아닌 오직 한국뿐이었다는 거였습니다. 결국 독도는 한국 땅이라며 한국을 향해 목소리를 높이던 일본 총리는 서울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만 했죠. 그렇다면 도대체 현재 어떤 충격적인 상황이 펼쳐졌던 것일까요? 저는 미쓰비시 중공업 방산부문의 전무로 재직 중인 이치카와입니다. 도쿄의 오후 2시는 평소라면 더없이 평화로워야 했습니다. 도쿄 방위성 12층 대회의실 창밖으로 보이는 스카이라인은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뒤로 검은 먹구름 같은 불길한 징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는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긴급 소집 명령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도쿄 도심 상공에 정체불명의 비행체 집단 출현. 처음에는 철새 때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레이더에 잡힌 신호는 살아있는 생명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300대였습니다. 중국이 야심차게 준비한 차세대 자율형 군집 드론 수엄 300이었습니다. 그들이 왜 이 대낮에 도쿄 한복판에 드론을 띄웠는지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일본의 핵심 전력망과 데이터 센터의 위치를 정밀 매핑하려는 심산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일본의 심장부를 대놓고 해킹하겠다는 선전포고와 다름없었습니다. 일본 총리의 대만 발언 이후로 중국은 대놓고 일본을 압박하다가 결국 초강수를 띄운 거였죠. 드론들은 고도 1000m에서 질서정연하게 대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도쿄 시민들을 비웃기라도 하듯 말입니다. 회의실 상석에 앉은 후지모토 국장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그는 책상을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지금 당장 저 쓰레기들을 떨어뜨려. 우리가 쏟아부은 돈이 얼마인데 저런 장난감 하나 못 잡는 거야? 그의 분노는 타당했습니다. 일본은 지난 수십 년간 방위장비청을 통해 수천억 엔을 레이저 무기에 쏟아부었습니다. 가와사키 중공업과 우리 미쓰비시가 손을 잡고 만든 아마테라스 시스템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드론들이 도심 깊숙이 침투하자 방위장비청의 자부심은 순식간에 종이호랑이가 되었습니다. 국장님, 아마테라스 시스템이 가동되지 않습니다. 도쿄의 높은 습도 때문에 레이저 빔이 산란되어 초점이 잡히지 않습니다. 기술진의 보고에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일본의 기술력이 습도 70%라는 자연현상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수조 원의 세금이 들어간 최첨단 무기가 고장 날씨 때문에 먹통이 되다니. 이것이 오늘날 일본 방위산업의 적나라한 민낯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토 박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비아냥거리듯 입을 열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 대안도 없으면서 뭐인 겁니까? 설마 저 드론들이 알아서 돌아가길 바라는 건 아니겠죠? 그는 평소에도 한국의 방산 발전을 아류작이라며 비하하던 인물이었습니다. 한국 놈들이 최근에 뭘 만들었다고 홍보하던데. 그래봐야 우리 80년대 기술 베낀 거 아닙니까? 걔네는 반도체나 만들 줄 알지. 진짜 무기는 우리 일본이 한 수이죠. 그의 말에 여기저기서 동조하는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이 하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저 시간이 좀 더 필요할 뿐입니다. 오만함은 독이 되어 일본의 눈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제가 베를린 전시회에서 직접 보고 온 것은 그들의 상상과는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한화 시스템과 LIG 넥스원이 합작해 만든 레이저 무기는 이미 차원이 다른 단계에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14쌍의 눈동자가 저를 향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자존심을 세울 때가 아닙니다. 도쿄 전력망이 마비되기까지 남은 시간은 단 15분입니다. 일본의 기술로는 저 드론들을 막을 수 없습니다.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후지모토 국장이 눈을 부라렸습니다. 이치카와 전무, 지금 우리 기술진을 모욕하는 건가? 그럼 대안이라도 있다는 거야? 저는 심호흡을 하고 단호하게 내뱉었습니다. 한국의 천이 시스템을 즉시 도입해야 합니다. 순간 회의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3초 뒤 폭소에 가까운 웃음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국? 그 한국 말입니까? 포항제철 세울 때 우리한테 기술 구걸하던 그 나라 무기를 사자고요. 후지모토 국장은 눈물까지 닦으며 저를 비웃었습니다. 이토 박사도 거들었습니다. 이츠카와 전무,
미쓰비시의 정신은 어디로 간 겁니까? 한국 무기로 일본 영공을 지킨다니. 조상님들이 무덤에서 일어나 통곡할 일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40년 전의 기억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기술의 주인이고 한국은 영원한 제자라는 착각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본 한국의 기술은 더 이상 따라오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일본이 포기했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있었습니다. 한화가 개발한 고출력 광섬유 레이저는 안개와 비바람 속에서도 표적의 심장을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그것도 한 발당 4,000원이라는 일본의 요격. 미사일 한 발 가격의 수만 분의 1도 안 되는 비용으로 말입니다. 국장님, 비웃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도쿄의 중요 데이터가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스템이 악천후에 막혀 버벅거릴 때 한국의 시스템은 실전 배치를 끝내고 전 세계의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펜타곤조차 한국의 레이저 기술에 경악하며 협력을 구걸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제 목소리가 회의실 벽을 때렸습니다. 웃음소리가 서서히 잦아들었습니다. 후지모토 국장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지고 당혹감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믿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자신들이 기술 식민지라고 조롱하며 무시했던 한국이 이제는 일본의 생존을 결정지을 열쇠를 쥐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일본이 자랑하던 15조 엔 규모의 방위 예산은 거대한 고철 덩어리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소리 없이 하지만 무섭게 세계 방산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기술의 종주국이라는 허울 좋은 간판 뒤에서 일본은 썩어가고 있었고 한국은 독자적인 원천 기술로 무장한 거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대형 스크린에 경고 문구가 떴습니다. 드론 300대가 도쿄타워 근처 전력 허브를 향해 급강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습니다. 이런 젠장, 가와사키 시스템은 뭐하고 있어? 사격 통제 장치가 왜 아직도 오프라인이야? 후지모토 국장의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일본의 기술진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센서가 드론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인식하더라도 레이저 출력이 낮아 추락시키지 못했습니다.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일본의 심장부가 불타버릴 위기였습니다. 저는 주머니 속에서 한국 측 관계자에게 받은 명함을 만졌습니다. 40년 전 우리의 아버지 세대가 한국에 건너가 기술을 가르쳐줬던 그 시절의 이야기는 이제 전설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그들의 발끝이라도 잡기 위해 매달려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자존심이 국민의 생명보다 중요합니까? 아니면 뚫려버린 1급 보안이 더 큰 수치입니까? 제 질문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드론의 금속성 기계음만이 도쿄 하늘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일본 방산의 자존심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회의실 문이 박차고 열리며 보고관이 뛰어들어왔습니다. 국장님, 중국 드론들이 전력망 해킹 프로토콜을 가동했습니다. 10분 뒤면 도쿄 전체가 암흑에 빠집니다. 후지모토 국장의 손에 든 펜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저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이츠카와 그 한국 무기가 정말 저것들을 잡을 수 있는 건가?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잡는 수준이 아니라 증발시킬 겁니다. 한국의 기술은 이미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니까요. 도쿄 상공 1000m의 공포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공포를 끝낼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바다 너머 한국에 있다는 사실이 일본 방위성의 엘리트들에게는 드론보다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몇몇은 한국 기술만큼은 절대로 안 된다며 식민지 기술력을 어떻게 믿겠냐며 헛소리나 해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게 바로 일본의 지금의 현실이구나 싶어 그저 고개를 푹 숙일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순간 회의실 안의 공기는 마치 진공 상태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후지모토 국장의 얼굴은 이제 붉은색을 넘어 창백한 보라색으로 변해가고 있었죠. 저는 태블릿을 꺼내 방위성이 지난 20년간 공들여온 프로젝트 아마테라스의 최종 결과 보고서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사실 이 보고서는 일본 방산의 자부심이 아니라 거대한 가계부 사기에 가깝습니다. 일본이 이 장난감 같은 시스템에 쏟아부은 돈이 자그마치 20조 엔, 한국 돈으로 약 180조 원에 달하거든요. 하지만 스크린에 뜬 수치는 처참함을 넘어 코미디 수준이었습니다. 자, 다들 눈이 있으면 똑똑히 보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20년 동안 만든 결과물입니다. 스크린에는 붉은색 글씨로 명중률 42%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화창하고 습도가 낮은
그야말로 최적의 날씨에서 측정한 최고치였죠. 습도가 조금이라도 높아지면 레이저 빔은 공기 중의 수증기에 부딪혀 솜사탕처럼 녹아버렸습니다. 사실상 도쿄의 여름 날씨에는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는 쇳덩어리였던 셈입니다. 20조 엔짜리 고철이 도쿄 한복판에 세워져 있었다는 사실에 회의실, 여기저기서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가와사키랑 미쓰비시가 손잡고 만든 거잖아. 20조 엔이나 썼는데 왜 비만 오면 작동을 안 하냐고. 후지모토 국장이 서류 뭉치를 집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옆에 앉아있던 이토 박사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안경을 고쳤으며 변명했습니다. 국장님, 이건 물리적인 한계입니다. 레이저라는 게 원래 공기 중의 입자에 산란되기 마련입니다. 전 세계 어떤 천재가 와도 일본의 습한 기후에서 레이저를 직선으로 뻗게 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일본의 엘리트라는 사람들이 고작 날씨 탓을 하며 주저앉아 있는 꼴이 참으로 우스웠거든요. 저는 이토 박사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거기엔 대한민국의 국방과학연구소와 한화시스템이 공동 개발한 천이 시스템의 데이터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토 박사님, 물리적 한계라고 하셨습니까? 그럼 이건 마술입니까? 스크린에 뜬 데이터는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한국의 천이 시스템은 개발 비용이 고작 2조 원에 불과했습니다. 일본이 쓴 돈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죠. 그런데 성능은 비교조차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99.9%의 명중률. 그것도 짙은 안개와 폭우가 쏟아지는 악천후 속에서의 기록이었습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2조 원으로 이런 수치를 냈다고요? 조작 아닙니까? 젊은 연구원 하나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이것도 일본 최고의 연구기관에서 나온 사람인가 싶어 그저 한숨을 쉴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천이 시스템이 위대한 이유는 단순히 레이저의 출력이 세기 때문이 아니었거든요. 바로 세계 최강의 인공지능 기술이 결합한 대기보정 적응 광학 알고리즘 덕분이죠. 쉽게 말하자면 일본의 레이저가 눈먼 장님이 더듬거리는 수준이라면 한국의 레이저는 공기 중의 모든 수증기 분자를 AI가 실시간으로 계산해서 그 틈새로 빛을 꼬아넣는 수준이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개를 저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의 AI 마인드 아이는 초당 10만 번 이상 대기 밀도를 측정합니다. 빛이 나가는 순간 공기 저항을 0으로 만드는 최적의 파동을 계산해내죠. 이건 일본이 추구하던 단순한 빛의 발사가 아닙니다. 빛이 스스로 길을 찾아가는 지능형 광선입니다. 제 설명에 이토 박사는 얼굴을 찌푸리며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말도 안 돼. 한국 놈들이 그런 원천 기술을 가졌을 리가 없어. 분명 미국이나 독일의 기술을 몰래 베낀 게 분명해. 걔네는 예전부터 우리 뒤나 졸졸 따라다니던 아류 국가 아닙니까? 저는 그 오만함의 벽을 단숨에 무너뜨리기 위해 결정적인 자료를 꺼냈습니다. 바로 한국 연구진이 수행한 비밀 테스트 영상이었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사르 애듯 차가운 영하 40도의 시베리아 벌판과 숨이 턱턱 막히는 영상 50도의 중동 사막이 교차하며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천이 시스템은 그 극한의 환경에서도 마치 자로 잰 듯 드론의 핵심 부품만을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보십시오. 한국은 일본처럼 편안한 연구실에 앉아 날씨 탓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세계 최고의 방산 국가가 되겠다는 일념 하나로 지구상에서 가장 척박한 곳들을 찾아다니며 데이터를 쌓았습니다. 일본이 20년 동안 예산을 어떻게 빼먹을지 고민할 때 한국의 연구원들은 사막의 모래바람 속에서 AI를 학습시켰단 말입니다. 영상 속에서 한국의 레이저가 드론의 엔진 부위만 골라 태우는 장면이 나오자 회의실은 경악의 도가니에 빠졌습니다. 그 작은 드론의 엔진 부위만 정확히 노린다는 것은 한국이 얼마나 정밀한 기술력을 가졌는지 정확히 설명해주는 대목이었거든요. 일본의 아마테라스는 드론 근처에 레이저를 지지는 것조차 버거워했는데 한국의 기술은 드론이 어떤 변칙적인 회피 기동을 하더라도 AI가 경로를 100% 예측해서 길목을 차단하기까지 했기에 모두가 이런 한국의 모습에 경악을 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죠. 이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예술에 가까운 정밀함이었거든요. 심지어 한국 시스템은 드론의 기종을 0.1초 만에 파악해서 가장 취약한 지점을 타격합니다. 배터리를 쏠지,
통신칩을 태울지 AI가 스스로 판단해서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하죠. 일본이 20조 엔을 들여 만든 게 거대한 돋보기라면 한국은 2조 원으로 신의 눈동자를 만든 겁니다. 이토 박사는 이제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아류라고 비하했던 기술이 사실은 인류가 도달하지 못한 독자적 신기술임을 깨달은 것이죠. 회의실 안의 갈등은 이제 일본 내부의 자책으로 번졌습니다. 우리는 대체 그동안 뭘 한 거야, 정치인들. 주머니 채워주느라 진짜 기술은 등한시한 결과가 이거냐, 라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후지모토 국장은 떨리는 손으로 이마에 땀을 닦았습니다. 도쿄 상공을 뒤덮은 드론 300대가 일본의 자부심을 비웃듯 날아다니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았죠. 20조 엔을 쏟아부어 만든 일본의 시스템은 전력 공급조차 불안정해서 덜덜거리고 있는데 바다 너머 한국의 시스템은 이미 전 세계를 지키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는 사실이 그의 뼈를 때렸습니다. 이츠카와 전무, 자네 말이 맞네. 우리가 비웃던 그들은 이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신의 영역에 도달해 있었어. 후지모토 국장의 입에서 나온 이 한마디는 일본 방위성의 완전한 패배 선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40년 전 기술을 가르쳐주겠다며 거드름을 피우던 일본의 선배 세대들이 들었다면 기절했을 이야기였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물리법칙을 지배하는 AI 레이저 기술로 세계의 정점에 서 있었고 일본은 그 발치에도 미치지 못하는 낡은 기술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스크린에 비친 한국의 천위 시스템 로고를 보며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일본인인 제가 봐도 경이로운 대한민국의 위대한 도약이었습니다. 20조 엔의 쓰레기 더미 속에서 피어난 2조 원의 기적. 이제 도쿄의 운명은 일본의 낡은 칼날이 아니라 한국의 예리한 빗줄기에 달려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나 한국을 극찬하는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물론 저도 일본이 한국에 의해 완전히 뒤처졌다는 사실만큼은 죽기보다 인정하기 싫었어요. 그러나 2달 전 독일 베를린에서 겪었던 그 소름 끼치는 광경은 저로 하여금 한국을 완전히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죠. 사실 제가 방위성 꼰대들 앞에서 그토록 당당하게 한국 무기를 사야 한다고 외칠 수 있었던 건 단순히 서류상의 데이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제 2눈으로 직접 인류의 기술이 정점에 도달하는 순간을 목격했기 때문이죠. 그때의 베를린은 그야말로 지옥과 천국이 공존하는 현장이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방산 전시회가 열렸던 베를린 외곽의 공항 부지는 전 세계에서 몰려든 군 관계자와 구름 같은 인파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표정은 심상치 않았습니다. 갑자기 들이닥친 기습적인 폭우와 함께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짙은 검은 안개가 전시장 전체를 집삼아 버렸거든요. 시야는 불과 5m 앞도 분간하기 힘들었고 빗줄기는 마치 양동이로 들이붓는 것처럼 거셌습니다. 모든 야외 시연이 취소되려던 그 찰나 공포는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쉿, 저 소리 들려요? 벌떼가 몰려오는 것 같은데? 누군가의 낮은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검은 안개 너머에서 금속성의 기분 나쁜 소음이 전시장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러시아의 테러 단체가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100대의 자폭, 드론이 VIP석을 향해 급강하기 시작한 겁니다. 나토 관련 불만, 그리고 자신들을 끝없이 압박하는 이유에 관한 불만 등 모든 불만이 쌓여왔던 러시아는 결국 행동으로써 자신들의 분노를 보여주기로 결정했던 거였죠. 문제는 그곳에는 독일 총리를 비롯해 전 세계 방산 거물들이 모여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평화롭던 전시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경호원들이 VIP들을 대피시키려 했지만 시속 150km로 날아오는 드론들을 막기엔 역부족이었죠. 가장 먼저 대응에 나선 건 미국의 가디언 시스템이었습니다. 수조 원을 들여 만든 미국의 자부심이 불을 뿜으려 했죠. 하지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빗줄기에 가로막힌 미국의 레이저 빔은 안개 속에서 마치 고장난 손전등처럼 맥없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레이저가 드론에 닿기도 전에 공기 중의 수증기가 에너지를 다 흡수해버린 겁니다. 독일과 이스라엘의 최첨단 방어 체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계음만 요란하게 울릴 뿐 안개라는 거대한 벽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죠. 젠장, 레이저가 안 나가, 센서가 먹통이야. 현장에 있던 독일 엔지니어들이 머리를 쥐어뜯으며 절규했습니다. 우리 일본의 아마테라스 시스템요. 말도 마십시오. 전원을 켜자마자 습도 때문에 회로가 단락되어 검은 연기만 내뿜고 있었습니다.
100대의 드론은 이제 VIP석까지 불과 수백 미터 거리에 도달했습니다. 모두가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며 바닥에 엎드린 그 순간 전시장 한 구석에 있던 대한민국의 천이 시스템 부스에서 믿기지 않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타겟 로곤 AI 연산 개시 천이 가동합니다. 한국연구원의 차분한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그와 동시에 한국 부스 상단에 설치된 소형 포탑이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꿈틀거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칠흑 같은 검은 안개를 찢어버리는 강렬한 푸른색 광선이 하늘을 향해 뻗어나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빛이 아니었습니다. 폭풍우를 뚫고 나가는 신의 칼날이었습니다. 푸른 빛이 번쩍일 때마다 안개 너머에서 퍽퍽 하는 폭발음이 들려왔습니다. 놀라운 건 그 속도였습니다. 한국의 천이 시스템은 AI가 드론 100대의 궤적을 실시간으로 계산하여 가장 효율적인 순서대로 숨통을 끊어놓고 있었습니다. 빗줄기가 빛을 방해하려 했지만 한국의 AI는 100만 분의 1초 단위로 대기 밀도를 계산해 레이저 파동을 변형시키며 안개를 통과했습니다. 마치 바늘귀에 실을 꿰듯 빗방울 사이사이를 빛이 피해가는 느낌이었죠. 더 놀라웠던 점이요? 그건 바로 딱 9초가 걸렸다는 거였습니다. 딱 9초 만에 하늘을 뒤덮었던 100대의 드론이 단 한 대도 남지 않고 전부 가루가 되어 떨어졌습니다. 9초면 컵라면 뚜껑을 열기도 전인 짧은 시간입니다. 그 찰나의 순간에 세계 강대국들이 포기한 위기 상황을 한국의 기술이 완벽하게 잠재운 겁니다. 베를린의 검은 하늘은 한국의 푸른 레이저 잔상으로 화려하게 수놓아졌고 현장은 묘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말도 안 돼. 저게 정말 레이저라고? 물리법칙을 무시한 거 아냐? 옆에 서 있던 미국 록히드 마틴의 수석 엔지니어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스라엘 기술자들은 자신들의 장비를 내팽개치고 한국 부스로 달려갔습니다. 그들에게는 마법이나 다름없었을 겁니다. 레이저 무기의 최대 약점인 악천후를 비웃기라도 하듯 한국의 기술은 정밀 타격의 진수를 보여줬으니까요. 드론의 날개 하나, 배터리 하나만을 정확히 태워버리는 그 섬뜩할 정도의 정확도에 전 세계 거물들은 공포에 가까운 경외심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 일본 관료들의 반응은 참 당시에도 지금과 마찬가지였습니다. 후지모토 국장과 이토 박사는 눈앞에서 벌어진 기적을 보고도 얼굴이 흙빛이 되어 부정하기 바빴거든요. 저건 미리 짜놓은 쇼야. 드론에 미리 폭약을 설치해둔 게 분명하다고. 이토 박사는 소리를 지르며 현실을 외면하려 했습니다. 자신들이 20년 동안 실패한 과제를 한국이 단번에 해결했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들의 오만함은 이제 추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비겁한 변명을 들으며 확신했습니다. 아, 이제 시대가 변했구나. 우리가 섬기던 기술의 신은 이제 한국으로 거처를 옮겼구나. 한국의 천이 시스템은 단순히 출력이 센 무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이 가진 세계 최고의 IT 인프라와 AI 기술,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끈기가 만들어낸 결정체였습니다. 일본이 과거의 영광에 취해 돋보기를 닫고 있을 때 한국은 인공지능으로 빛을 지배하는 법을 배운 겁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것이 대한민국의 천이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흉내낼 수 없는 오직 한국만이 보유한 유일한 기술입니다. 현장에 있던 한국 팀장의 당당한 외침이 베를린 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수만 번의 실패를 딛고 일어선 자의 자부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 가슴이 뛰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비록 저는 일본인이지만 순수하게 기술의 정점을 보여준 한국인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싶었습니다. 그날 베를린의 안개를 걷어낸 것은 단순한 레이저가 아니라 세계를 선도하겠다는 대한민국의 강한 의지였습니다. 베를린 하늘을 뒤덮었던 검은 안개가 서서히 걷히고 해가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방산 관계자들의 마음속에는 더 큰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한국 무기를 사야 한다. 아니, 협력이라도 구해야 한다. 는 속삭임이 전 시장 곳곳에서 들려왔습니다. 이제 한국은 방산 시장의 변방이 아니라 모든 질서를 재편하는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를린의 구초가 만들어낸 그 경이로운 정적은 도쿄의 회의실로 돌아오는 순간 찢어지는 듯한 비명과 고함으로 바뀌었습니다. 베를린에서 벌어진 그 압도적인 기술력을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와서 보고하는데도 그들은 한국의 손을 들어주려다가도 결국 눈을 감고 귀를 막는 일본다운 선택을 하고야 말았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자신들이 믿어왔던
기술의 서열이 무너졌다는 사실을 인정할 용기가 없었던 것이죠. 이츠카와 전무, 지금 제정신입니까? 한국은 우리가 기술을 하나하나 떠먹여 키워준 나라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그림자이자 일본의 모든 것을 베껴서 연명하는 식민지, 국가의 후예일 뿐이라고요. 이토 박사는 얼굴을 붉히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울먹임에 가까웠습니다. 그에게 한국은 영원히 일본의 뒤를 졸졸 따라오며 콩고물이나 받아먹어야 하는 존재여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자신의 지난 40년 연구, 인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었을 테니까요. 후지모토 국장도 거들었습니다. 그렇지. 그들이 자동차를 만들 때 누구 엔진을 썼는지 잊었어? 미쓰비시의 낡은 도면 하나 얻으려고 우리 공장 문 앞에서 굽신내던 놈들이야. 감히 어디서 일본의 핵심 기술을 대체하겠다는 소리를 짓거리는 건가? 저는 그들의 열등감이 빚어낸 광기 어린 고성을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가련한 모습이었죠. 저는 천천히 스크린을 조작해 새로운 도표 하나를 띄웠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무기 체계에 대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50년간 대한민국이 일본을 어떻게 갈아치웠는지 보여주는 기술 역전의 역사적 이정표였습니다. 여러분, 냉정해집시다. 1960년대 한국은 어땠습니까? 자전거 체인 하나? 제대로 못 만들어서 일본의 중고 부품을 들여오던 나라였습니다. 자동차는커녕 드럼통을 펴서 차체를 만들던 수준이었죠. 그 시기에 우리는 이미 세계를 호령하는 가전왕국이었고 조선업의 패자였습니다. 제 말에 이토 박사가 의기양양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랑하던 소니와 파나소닉이 삼성과 LG 앞에 무릎을 꿇는 데는 20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90년대 중반, 일본의 가전이 전 세계 점유율 40%를 차지할 때 우리는 한국을 비웃었죠. 하지만 현재 전 세계 프리미엄 TV 시장의 50% 이상을 한국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점유율은 이제 측정조차 민망한 수준으로 떨어졌죠. 회의실의 공기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저는 수치를 더 구체적으로 들이밀었습니다. 반도체는 또 어떻습니까? 80년대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80%를 독식하던 일본 기업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대신 한국이 일본을 완전히 대체했고 현재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 세계 D램 시장의 70% 이상을 장악하며 디지털 시대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기술을 가르쳐줬다고요? 아니요. 우리는 그들에게 씨앗을 줬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그 씨앗으로 하늘을 찌르는 거대한 거목을 키워냈고 이제 그 나무 아래에서 우리가 비를 피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즉, 한국은 단순히 따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이 장인정신이라는 핑계로 변화를 거부하며 낡은 매뉴얼에 집착할 때 한국은 빨리빨리 정신과 과감한 선제 투자를 결합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조했거든요. 디스플레이 분야를 보십시오. 일본이 LCD의 영광에 취해 있을 때 한국은 아무도 가보지 않은 OLED의 길을 개척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이제 일본의 최첨단 스마트 기기에도 한국산 디스플레이가 없으면 화면조차 켤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조선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이 크루즈선을 만들다 실패해 수조 원의 손실을 내고 있을 때 한국의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은 LNG, 운반선이라는 고부가 가치 시장을 싹쓸이했습니다. 전 세계 LNG선의 90% 이상이 한국의 손에서 만들어집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에게 도면을 구걸해야 하는 입장이 된 겁니다. 이토 박사는 이제 부들부들 떨며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그건 그들이 야비하게 우리 인력을 빼가서 그런 거야. 순수한 기술력이 아니라고. 그 추태에 저는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인력을 빼간 게 아니라 우리가 지키지 못한 겁니다. 미래를 보지 못한 일본의 오만이 그 귀한 인재들을 한국으로 등 떠민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한국에서 날개를 달았습니다. 억압적인 수직 문화가 아닌 창의성과 실력을 존중하는 한국의 문화 속에서 말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방위산업의 수치를 보여주었습니다. 보십시오. K2 전차, K9 자주포, 그리고 우리가 오늘 논의하는 레이저 시스템까지. 한국의 방산 수출액은 최근 5년 사이 수백 % 폭증했습니다. 폴란드가 우리 일본 무기가 아닌 한국 무기를 선택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본 무기가 비싸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한국 무기가 더 압도적으로 강력하고 더 지능적이며 더 신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전 세계는 한국을 자유진영의 무기고라고 부릅니다. 당연히 이 과정은 단순한 논의 아니었습니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 아무것도 없이 시작한 한 민족이 자신들을 무시하던 대국들을 하나하나 추월해 나가는 이 여정은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기적입니다. 일본이 어떻게 감히 한국이 라며 열등감을 분출할 때 한국은 묵묵히 실험실의 불을 밝히며 다음 시대를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도쿄 상공을 뒤덮은 드론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열쇠로 나타난 것이죠. 한국은 이제 우리의 그림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한국이라는 태양을 바라보며 길을 찾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식민지라 부르며 비하할 때 그들은 이미 우주를 바라보고 있었고 양자역학을 무기에 접목하고 있었습니다. 국장님, 박사님, 현실을 보십시오. 우리가 한국의 모든 것을 가르쳤다고 믿고 싶겠지만 이미 그들은 스승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 만큼 높은 곳으로 비상했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 회의실에는 침묵만이 맴돌았습니다. 이토 박사의 붉은 얼굴은 이제 흑빛으로 변해 있었고 후지모토 국장은 초점 잃은 눈으로 창밖의 도쿄 도심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도심 위로 날아다니는 중국산 드론들은 일본의 무능함을 비웃는 듯했고 그 너머 바다 건너에서 날아온 한국의 위대한 기술력만이 일본의 마지막 자존심을 구원할 유일한 동아줄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역전이란 이런 것이구나. 상대방을 짓눌러서 얻는 승리가 아니라 도저히 부정할 수 없는 실력의 격차를 보여줌으로써 상대방이 스스로 고개를 숙이게 만드는 것. 대한민국은 지난 50년간 그 위대한 복수를 준비해왔던 것입니다. 일본의 모든 기술 분야를 하나씩 탈환하고 마침내 국가 안보의 핵심인 방산 분야에서까지 절대적인 우위를 점한 그들의 모습은 경외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내려야 할 결정은 단순히 한국 무기를 사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본이 살아남기 위해 기술의 종주국이라는 허상을 버리고 진정한 강자인 한국 앞에 제자로 다시 설 준비가 되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제 목소리는 이제 회의실의 공기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고집불통 노인네들은 도저히 용기를 낼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일본의 미래를 위해 마지막 카드를 꺼내기로 했죠. 제가 품 안에서 꺼낸 검은색 가죽 폴더. 그 안에 든 1급 기밀 서류 한 장이 공개되자 회의실은 그야말로 폭발 직전의 화산처럼 변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정보본부가 미 국방부, 즉 펜타곤에서 한국 국방과학연구소로 보낸 비밀 협력 요청서를 중간에 가로챈 내용이었습니다. 자, 다들 이 내용을 보고도 한국이 아류라고 떠드실 겁니까? 펜타곤이 한국에 보낸 이 문서는 협조가 아니라 간청입니다. 서류의 첫 문장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이 한국의 레이저 시스템인 천위를 자국의 주요 핵시설과 백악관, 방어망에 우선 도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타진한 것이었죠. 심지어 공동개발이라는 명목하에 미국의 위성항법 시스템인 GPS의 핵심, 알고리즘 일부를 한국과 공유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미국이 자존심을 다 버리고 한국에 매달리는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미국이 수조 달러를 쏟아부어 만든 레이저 무기는 덩치가 집채만큼 커서 이동이 불가능하거나 한 발 쏘면 냉각하는 데만 1시간이 걸리는 덩치 큰 바보였거든요. 미국만 그런 게 아닙니다. 중동의 방산 강국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그들의 아이언빔은 세계 최고라 칭송받았죠. 하지만 지금 그들은 한국의 AI 연산 모듈을 수입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기술이 단순히 빛을 쏘는 총이라면 한국의 기술은 그 총에 신의 두뇌를 달아준 격입니다. 이스라엘 기술진이 한국에 보낸 서신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레이저를 쏘지만 한국은 레이저로 수술을 한다. 이스라엘의 시스템은 1km 밖에 드론을 맞추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 드론이 품고 있는 폭탄만 정밀하게 무력화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반면 한국의 AI 결합 레이저는 드론의 비행 패턴을 0.001초 단위로 분석해 드론의 뇌라고 할 수 있는 제어 칩만 정확히 태워버립니다. 드론이 폭발하지 않고 그대로 땅에 떨어지게 만드는 기술, 부수적 피해를 완벽히 차단하는 이 마법 같은 정밀함에 이스라엘이 자존심을 꺾고 한국 앞에 줄을 선 겁니다. 그럼 우리 일본은 어떻습니까? 가와사키가 만든 레이저는 어떻죠? 전원을 켜는 순간 도쿄 시내 한 구역의 전력이 마비될 정도로 전기를 잡아먹는데
정작 쏜 레이저는 500m도 못 가서 흩어집니다. 이건 무기가 아니라 거대한 온열기 아닙니까? 제 독설에 이토 박사는 뒷목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사실입니다. 일본의 기술은 여전히 출력에만 집착하는 아날로그 방식에 머물러 있습니다. 전구의 와트수만 높이면 밝아질 거라 믿는 1차원적인 발상이죠. 반면 한국은 레이저의 세기가 아니라 빛의 입자를 제어하는 양자 암호 기술과 AI 딥러닝을 결합했습니다. 한국의 천위 시스템은 드론이 날아오는 방향을 보는 게 아니라 드론이 날아올 미래의 좌표를 미리 계산해 빛의 그물을 짜놓습니다. 수치로 비교하면 일본 시스템의 반응 속도는 1.2초인데 한국은 0.0003초입니다. 사람이 눈을 한번 깜빡이는 동안 한국 무기는 적 400여 대의 타격 우선순위를 결정해버린다는 뜻입니다. 더 큰 위기는 따로 있습니다. 이미 나토 표준위원회는 한국의 레이저 인터페이스를 차세대 방공망의 표준으로 채택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한국 무기를 거부한다면 일본은 동맹국들과 데이터 공유조차 할 수 없는 국제적 미아가 됩니다.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는 건 시간 문제라는 말입니다. 이건 정말 무서운 이야기였습니다. 기술에서 밀려나니 이제는 규격에서도 밀려난 겁니다. 전 세계가 한국산 소프트웨어를 깔고 한국산 광학 렌즈를 쓸 때 일본만 구식 윈도우 XP를 쓰는 컴퓨터처럼 고립되는 상황이죠. 심지어 내년에 도쿄에서 열릴 대규모 국제안보 정상회의에서도 한국의 방어 시스템 없이는 각국 정상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일본의 기술로는 중국의 자폭 드론 떼를 막을 확률이 30%도 안 되는데 한국은 99.9%니까요. 그야말로 일본은 지금 선택을 할 위치에 있지도 않은 겁니다. 오히려 한국에 간청을 해야 하는 처지였죠. 그리고 그걸 모르고 있는 건 제 앞에 있는 무능한 일본 관료들 뿐이었습니다. 자존심, 좋습니다. 그 잘난 자존심 세우다가 정상회의에서 테러라도 터지면 그때는 전 세계에 일본은 제 나라 앞마당도 못 지키는 무능한 국가라고 광고할 셈입니까?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극우 성향의 관료들은 어떻게 한국에 구걸할 수 있느냐며 서류를 집어던졌고 그나마 현실적인 실무진들은 당장 도쿄가 뚫리게 생겼는데 자존심이 문제냐며 맞섰습니다. 그때 회의실 구석에서 묵묵히 자료를 분석하던 30대의 젊은 연구원 카즈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일본 방위 장비청의 미래라 불리는 수재였죠. 국장님, 그리고 박사님들, 선배님들의 자존심이 우리 국민의 목숨보다 귀합니까? 지금 펜타곤이 한국 앞에 줄을 서는 건 그들이 바보라서가 아닙니다. 한국이 가진 AI 레이저 기술이 인류가 만든 유일한 방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웃던 한국은 이미 우주 정거장에서 레이저로 위성을 요격하는 실험까지 마쳤습니다. 우리가 다마고치나 만들고 있을 때 그들은 터미네이터의 눈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젊은 연구원의 서슬, 퍼런 일갈에 회의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카즈키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자신의 조국이 가진 오만함 때문에 기술의 정점을 놓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분했던 것이죠. 한국은 이제 우리가 넘볼 수 없는 거대한 기술 패권국입니다. 우리가 그들과 협력하지 않는다면 일본 방위산업의 미래는 오늘로 끝입니다. 분위기는 완전히 압도되었습니다. 일본의 미래를 책임질 젊은 엘리트 입에서 한국이 기술 패권국이라는 선언이 나왔기 때문이었습니다. 40년 전 한국인 기술자들에게 너희는 평생 우리 발꿈치나 볼 것이라며 비웃었던 일본 관료들의 업보가 이제야 돌아온 것이죠. 이제 일본 방위성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낡아빠진 자존심을 쥐고 불타는 도심을 지켜볼 것인가? 아니면 한국의 위대한 기술 앞에 고개를 숙이고 생존을 도모할 것인가? 그 사이에 저는 통렬한 질문을 건넸습니다. 미국도 이스라엘도 한국의 천위를 얻기 위해 백지 수표를 내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단순히 돈을 많이 주는 곳에 물건을 팔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술을 존중하고 진정한 파트너가 될 준비가 된 나라를 선택합니다. 지금 우리 일본이 그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질문에 쿠지모토 국장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회의실 벽면을 가득 채운 중국 드론의 이동 경로는 이제 도쿄의 심장부인 황거 주변을 조준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자랑하던 모든 방어 체계가 오프라인 상태로 깜빡거릴 때 오직 한국의 시스템만이 실시간 데이터를 전송하며 유일한 해결 책임을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세계 패권이 기술력 하나로 바다를 건너 대한민국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이 장엄한 서사 앞에 일본의 오만함은 그렇게 한 줌의 재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도심을 뒤덮은 드론대의 기계음이 회의실 창문을 흔들 때마다 일본 방위성의 엘리트들은 마치 벼랑 끝에 몰린 쥐들처럼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죠. 사실 일본의 자존심이란 건 꽤 비싼 가격표를 달고 있었습니다. 후지모토 국장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 한 장을 내밀었죠. 거기에는 무려 150조 원이라는 한 나라의 경제를 휘청이게 할 만한 천문학적인 액수가 적혀 있었습니다. 제 물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믿고 있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돈으로 살 수 있고 한국의 기술 또한 그저 비싼 상품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이츠카와 전무, 이 제안서를 한국 측에 전달하십시오. 기술 이전 대가로 150조 원을 제시하겠습니다. 현금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부동산과 채권까지 동원해서라도 그 천위의 핵심 설계도를 가져와야 합니다. 돈이면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후지모토 국장의 눈에는 천박한 탐욕과 공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일본이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막강한 자본으로 상대의 영혼을 살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들이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술은 단순히 공장에서 찍어낸 기계가 아니라 굶주림과 무시 속에서 피와 땀으로 일궈낸 민족의 자존심, 그 자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회의실 스피커를 통해 한국국방과학연구소의 책임자와 연결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진 여러분, 우리 일본 정부는 귀국의 레이저, 핵심 기술 이전을 위해 150조 원을 지불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건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제안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질문이 끝나자마자 수화기 너머에서는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이내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츠카와 상, 그리고 일본 방위성 관계자 여러분, 우리는 방금 제안하신 그 거대한 금액을 듣고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착각하고 계시는군요. 대한민국의 천위는 단순히 돈으로 거래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이 기술 안에는 수십 년간 당신들에게 무시당하며 밤을 지새운 우리 연구원들의 혼이 담겨 있습니다. 순간 회의실은 얼음물을 끼얹은 듯 차갑게 식었습니다. 한국 측 책임자의 말은 계속되었습니다. 우리는 돈이 없어서 기술을 못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당신들이 비웃을 때 우리는 미래를 설계했고, 당신들이 오만함에 취해 있을 때 우리는 단 한 발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정밀함을 다듬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술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약속이지, 이웃나라의 실수를 덮어주기 위해 파는 면죄부가 아닙니다. 150조가 아니라 1500조를 가져와도 우리의 영혼은 팔지 않습니다. 전화가 끊어지는 소리는 마치 사형 선고처럼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토 박사는 얼굴을 부르르 떨며 감히 한국 따위가 돈을 거절해? 라며 발광했지만 그 모습은 너무나 초라해 보였습니다. 사실 일본의 추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돈으로 안 되자 우리는 특유의 음험한 방식을 동원했거든요. 일본의 내각정보조사국은 한국의 기술력을 빼내기 위해 한국의 레이저 부품을 공급하는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스파이 작전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우리 일본 스파이들은 한국의 국정원과 방산보안 팀에 의해 마치 그물에 걸린 멸치들처럼 줄줄이 엮여나갔습니다. 그들이 한국의 중소기업 공장에 몰래 침투했을 때 마주한 것은 낡은 도면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보안 시스템과 자신의 일에 미친 듯이 몰입한 한국 엔지니어들의 매서운 눈빛이었죠. 어이, 일본 아저씨들. 우리가 일본 기술 베끼던 시절은 이미 박물관에 갔어요. 이제 집에 가서 공부나 더 하시지, 라는 한국 청년? 기술자의 비웃음을 듣고 체포되는 우리 정보원들의 모습은 그야말로 한편의 코미디였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그 다음 보고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전무님, 큰일입니다. 한국 천위 시스템의 부품 국산화율을 조사해봤는데 99%입니다. 보고를 하던 직원의 목소리는 공포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수치인지 아십니까? 일본이 자랑하던 무기들은 사실 껍데기만 일본산이고 핵심 칩은 미국산, 렌즈는 독일산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해외에서 부품 공급을 끊으면 당장 멈춰버리는 반쪽짜리 기술이죠. 그런데 한국은 나사 하나, 렌즈 한 장, AI 칩 하나까지 전부 자기네 땅에서 직접 만들어냈다는 뜻입니다. 이건 일본 방위성에 있어 핵폭탄보다 무서운 소식이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전 세계 영공을 지배할 수 있는 완벽한 독립군이 된 것이니까요.
일본이 우리가 부품 안 주면 니들이 어쩔 건데? 라고 협박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한국이 우리가 센서 안 주면 니들 비행기 띄울 수 있어. 라고 묻는 시대가 온 것이죠. 역사의 수레바퀴가 완전히 거꾸로 돌아가 버린 순간이었습니다. 국장님, 이제 인정하십시오. 우리는 기술을 사러 온 손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국의 처분만을 기다리는 일 중의 일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한국에 했던 그 오만한 짓들을 생각하면 지금 한국이 우리를 도와주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제 말에 후지모토 국장은 힘없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힘입니다. 돈 앞에 굴복하지 않는 품격, 그리고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독자적인 기술 생태계. 일본이 150조 원이라는 숫자로 한국을 유혹하려 했을 때 한국은 국격이라는 보이지 않는 가치로 일본의 뺨을 때린 셈입니다. 40년 전 기술 한 조각 얻으려고 일본 공장 주변을 맴돌던 한국의 모습은 이제 흔적도 없습니다. 이제는 일본의 총리가 한국의 중소기업 사장님께 고개를 숙여야 부품 하나를 겨우 얻을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창밖의 드론들은 여전히 도쿄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낡은 레이저가 헛방을 날리며 연기만 내뿜고 있을 때 저는 한국 측에서 보내온 짧은 메시지 하나를 확인했습니다. 도쿄 상공의 드론 데이터, 우리 AI가 이미 모두 분석 완료했습니다. 원하신다면 5분 안에 청소해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기술 이전은 불가하며 방어대행 계약으로만 진행합니다. 이것은 완벽한 항복 요구서였습니다. 일본의 영공을 한국의 손에 맡기라는 굴욕적이지만 거부할 수 없는 유일한 생명줄이었죠. 하지만 일본이 뭐 어쩔 수가 있을까요? 이제 일본은 절대로 한국을 거역할 수가 없는 처지가 되었는데 말이에요. 이제 도쿄 방위성 회의실의 공기는 이제 단순히 무거운 수준을 넘어 마치 거대한 침몰선 안에 갇힌 것처럼 숨이 막혀왔습니다. 도쿄 상공의 드론들이 한국의 원격 제어 한 방에 낙엽처럼 떨어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전율과 동시에 기묘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왜 일본 방위산업에 살아있는 신이라 불리는 요시다 고문은 저 광경을 보며 안도하기는커녕 마치 자신의 모든 죄가 만천하에 드러난 죄인처럼 온몸을 떨고 있는 것일까요? 요시다 씨는 창백해진 안색으로 낡은 가죽 가방에서 빛바랜 기술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숨겨져 있던 일본 방위산업 역사상 가장 악랄하고도 음습한 비밀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츠카와 전무, 내가 40년 전 그 청년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아나? 아니, 우리 일본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무슨 짓을 했는지 말이야. 요시다 씨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1985년 미쓰비시 중공업의 핵심 엔지니어였던 요시다 씨는 한국의 한화공장으로 기술 지도차 파견을 나갔습니다. 당시 그의 밑에는 한종호라는 이름의 26살 청년이 있었습니다. 종호 씨는 요시다 씨가 던져주는 낡은 도면 한 장을 얻기 위해 매일 아침 요시다 씨의 구두를 거울처럼 닦아놓고 그가 좋아하는 일본산 담배를 구하기 위해 서울 시내를 샅샅이 뒤지던 성실한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요시다 씨와 일본 수뇌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은 영원히 일본의 하청 기지여야 했고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될 기술의 경계선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를 따라잡을까봐 겁이 났어. 솔직히 우리는 한국을 보고 절대로 일본을 따라올 수 없을 거라며 무시하면서도 그들의 미친 듯한 속도에 이유 모를 두려움이 들었거든. 그래서 나는 종호에게 레이저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위상 제어 공식을 넘겨주며 아주 정교한 논리적 독을 심어놓았지. 겉보기엔 완벽해 보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빔이 산란되어 흩어지게 만드는 절대로 풀 수 없는 수학적 미로를 건네준 거야. 그렇습니다. 일본은 압도적인 우위에 있었음에도 그럼에도 속으로는 한국을 두려워했던 거였죠. 그래서 한국이 자신들의 뒤를 쫓아오는 것을 막기 위해 아예 잘못된 지도를 건네준 것입니다. 한국이 그 공식을 믿고 40년을 연구해도 결국 실패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게 만들려는 실로 일본다운 음습하고도 비열한 공작이었습니다. 요시다 씨는 종호 씨가 그 가짜 공식을 보물처럼 품에 안고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라며 고개를 숙일 때 속으로 너희는 평생 그 오류의 감옥에서 썩을 것이다 라며 비웃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인의 지독한 저력과 천재적인 지능이었습니다. 한종호 씨와 그의 팀원들은 대전의 좁고 차가운 연구실에서 요시다가 준공식을 붙들고 10년, 20년을 싸웠습니다.
그들은 일본처럼 화려한 연구비나 쾌적한 환경은 없었지만 대신 민족의 생존이라는 거대한 숙명을 등에 업고 있었습니다. 연구원들은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하루 20시간씩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핏발이 서고 과로로 쓰러지는 동료를 업고 다시 실험실로 돌아오는 나날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990년대 중반 한종호 씨는 요시다가 준 공식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스승님이 주신 공식인데 틀릴 리가 없다는 팀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는 3년 동안 잠을 줄여가며 공식의 근본부터 파헤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믿어왔던 공식이 사실은 자신들을 파멸로 몰아넣기 위해 정교하게 설계된 기술적 수위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여기서 무너졌을 겁니다. 배신감에 일본을 저주하며 포기했겠죠. 하지만 한국인들은 달랐습니다. 종호는 그 오류를 발견한 순간 울지 않았어. 오히려 그 오류를 기회로 바꿨지. 그는 일본이 심어놓은 산란 현상을 역이용해서 오히려 적의 레이저를 흡수해 에너지를 증폭시키는 역이상 간섭 기술을 개발해낸 거야. 우리가 그를 가두려고 만든 감옥의 창살을 녹여서 하늘을 나는 날개를 만든 셈이지. 내가 한국에 느낀 이유 모를 두려움의 정체가 바로 이거였어. 절대로 따라올 수 없는 기술 격차였는데 왜 그렇게 한국 놈들이 무서웠나 했는데 그들은 역시나 특별한 민족이었던 거야. 요시다 씨의 목소리는 이제 경외감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한종호 팀장과 연구진은 일본의 비열한 방해 공작을 천재적인 지능으로 돌파했습니다. 그들은 요시다가 준 가짜 답안지를 찢어버리고 세계에서 단 한 번도 시도된 적 없는 양자 제어 레이저라는 새로운 길을 개척했습니다. 일본이 20조 엔을 들이고도 실패한 대기 보정 기술을 한국은 그 비열한 오류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얻은 노하우로 단 2조 원 만에 완성해버린 것입니다. 바로 그때 회의실 정면에 화상 스크린이 다시 켜졌습니다. 한국국방과학연구소의 한종호 본부장. 이제는 세계 방산시장의 거물이 된 그가 일본 방위성 엘리트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40년의 세월이 흘러 백발이 성성했지만 그의 눈빛은 20대의 그 열정적인 청년 그대로였습니다. 요시다 씨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느꼈습니다. 종호야, 미안하다. 내가 우리 일본이 너희를 속였다. 회의실 안에 모든 일본 관료가 숨을 죽였습니다. 한국에 대한 비하와 조롱을 일삼던 이토 박사조차 한종호 본부장의 압도적인 위험 앞에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런데 종호 씨의 입에서 나온 말은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요시다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당신이 주신 그 오류 공식 덕분에 우리는 진정한 답을 찾는 법을 배웠습니다. 만약 당신이 완벽한 정답을 주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일본의 그늘 아래에서 안주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의 비열함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었고 당신의 음침함이 우리에게 빛을 지배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품격이었습니다. 자신들을 파멸시키려 했던 원수의 비겁함을 오히려 성장의 밑거름으로 삼아 세계 최강이 된 대인배의 면모. 종호 씨는 요시다 씨를 원망하는 대신 압도적인 실력으로 그를 용서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술의 승리가 아니라 인격과 정신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일본의 엘리트들이 자신들의 비열한 과거에 몸서리칠 때 한국은 이미 그 모든 상처를 딛고 우뚝 서서 일본의 영공을 지켜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일본의 기술을 배우러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배운 그 간절함만은 잊지 않을 것입니다. 선생님, 이제 당신이 만든 그 가짜 공식의 망령에서 벗어나십시오. 대한민국의 천의가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지킬 것입니다. 종호 씨의 따뜻하지만 단호한 선언이 끝나자 일본 방위성의 회의실은 통곡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요시다 씨는 화면 속 제자를 향해 바닥에 엎드려 무릎을 꿇었습니다. 일본 방산의 신이라 불리던 노인이 자신들이 무시했던 한국의 제자 앞에 완전히 굴복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랬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단순히 똑똑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40년 전의 그 멸시를 견뎌낸 인내심, 컵라면으로 버틴 연구원들의 희생, 그리고 원수조차 품어 안는 그 위대한 헌신이 모여 만들어진 신의 방패였던 것입니다. 저는 미쓰비시의 전무로서 평생 일본 기술이 세계 최고라고 믿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깨달았습니다. 기술은 머리로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한국인들이 가진 그 뜨거운 심장과 어떤 방에 공작도 뚫고 나가는 천재적인 저력이야말로 진정한 세계 최강의 무기라는 것을 말입니다. 일본이 음침한 구멍을 파고 있을 때 한국은 하늘을 향해 빛의 다리를 놓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요시다 고문의 눈물 어린 참회와 한종호 본부장의 압도적인 자비가 회의실을 휩쓸고 간 뒤 도쿄 방위성의 공기는 더 이상 예전과 같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 이날의 회의는 일본 방산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패배이자 동시에 가장 위대한 항복 선언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후지모토 국장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투표함을 열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 무기 도입 찬성 99%, 단 한 명의 극우 관료를 제외한 모든 엘리트가 한국의 발밑에 엎드리기로 결정한 것이죠. 그 오만했던 이토 박사조차 찬성표를 던지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장님, 이제 비행기를 타셔야 합니다. 한국 국방부 장관님과의 약속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장관 비서의 다급한 외침에 후지모토 국장은 허겁지겁 짐을 챙겼습니다. 40년 전에는 한국 장관이 일본을 방문하기 위해 수개월을 대기해야 했지만 이제는 처지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일본 방위성 장관이 한국행 비행기 이코노미석이라도 구해서 가야 할 정도로 절박한 상황이 된 것이죠.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후지모토 국장은 창밖의 드론들을 보며 자조 섞인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일본이 자랑하던 모든 방어망이 고철더미가 된 지금 도쿄를 지탱하는 유일한 에너지는 바다 건너 한국에서 보내주는 보안 데이터뿐이었으니까요. 회의실에서 가결된 최종 합의안의 내용은 그야말로 일본에게는 굴욕의 끝판왕이었습니다. 일본 전역에 배치될 레이저 시스템의 이름을 일본식이 아닌 한국어 명칭 그대로 천이이라 명명하기로 한 것입니다. 일본 영토를 지키는 무기에 한국어 이름을 붙이는 게 말이 되느냐는 극우 세력의 발악도 있었지만 돌아온 대답은 냉혹했습니다. 그게 싫으면 드론한테 도쿄타워를 내주든가. 이것이 바로 기술 권력의 무서움이었습니다. 이름 하나조차 마음대로 못 짓는 처지. 이것이 현재 일본이 처한 적나라한 현실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일본 기술 대표단의 일원으로 인천공항에 발을 디뎠습니다. 입국장을 나서는 순간 제 가슴을 때린 것은 40년 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압도적인 위용이었습니다. 공항 터미널 대형 스크린에는 대한민국 K레이저 시스템 전 세계 점유율 1위 달성이라는 뉴스가 실시간으로 흐르고 있었죠. 미국 국방부가 한국에 수조 원의 로열티를 지불했다는 소식과 나토 표준 무기 체계가 한국산으로 통일되었다는 보도는 우리 일본 기술진의 고개를 더욱 숙이게 만들었습니다. 이츠카와상, 저기 보세요. 우리 자위대의 대원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함께해온 동료의 목소리에 고개를 돌린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일본을 지키는 최정예 자위대 간부들이 인천공항 한복판에서 한국인 교관 앞에 일렬종대로 서서 깍듯하게 경례를 하고 있었거든요.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교육을 맡은 대한민국 국방과학연구소 소속 교관입니다. 한국말 못 알아듣는 분 있습니까? 라는 한국인 교관의 고압적인 질문에 일본 자위대 장성들은 마치 훈련소 훈련병처럼 없습니다. 를 한국어로 복창했습니다. 40년 전 일본 기술자들 앞에서 굽신거리던 한국 청년들의 모습이 이제는 완벽하게 역전된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의 최첨단 방산연구소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밤이 되자 대한민국의 하늘은 마치 SF 영화의 한 장면처럼 변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빛의 망이 서울 상공을 촘촘히 덮고 있었죠. 적의 드론이나 미사일이 감히 접근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신의 방패가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한국의 영공은 보석처럼 빛났고 그 평화로운 광경은 일본의 불 꺼진 도심과 극명하게 대비되었습니다. 일본은 기술을 구걸하는 채무자의 심정으로, 한국은 세계를 품는 대인배의 풍모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연구소에 도착하자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세계 최고라는 미국의 보잉, 로키드 마틴의 엔지니어들이 한국 연구원들의 말 한마디를 놓치지 않으려 수첩을 들고 줄을 서 있었습니다. 교수님, 이 위상 제어 알고리즘의 핵심 로직을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며 애원하는 백인 엔지니어들의 모습은 경외심마저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본 기술진은 그 긴 줄의 맨 끝자락에서 차례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한국에 주었던 그 수모가 이제는 거대한 부메랑이 되어 우리의 목을 조르고 있었던 것이죠. 과거의 일본은 기술을 지배의 도구로 썼지만
대한민국은 기술을 평화의 도구로 씁니다. 여러분이 배우러 온 것은 무기가 아니라 세계를 지키는 법입니다. 한국 측 강연자로 나선 젊은 연구원의 일갈은 우리 모두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는 일본이 20년 동안 20조 엔을 쓰고도 실패한 이유가 나만 잘 살겠다는 오만한 마음 때문이었다고 꼬집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자신들이 겪은 아픔을 전 세계가 겪지 않게 하겠다는 일념으로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개척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국격의 차이였습니다. 기술력뿐만 아니라 그 기술을 대하는 철학조차 한국은 이미 일본을 아득히 초월해 있었습니다. 물론 교육이 진행되는 내내 우리는 한국의 압도적인 인프라에 압도당했습니다. 인공지능이 스스로 레이저 소자를 깎고 양자 컴퓨터가 실시간으로 전 세계 영공의 위협을 분석하는 모습은 마치 외계 문명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일본 기술진 사이에서는 우리는 100년이 지나도 이들을 따라잡을 수 없다는 절망 섞인 찬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일본이 팩스기를 쓰고 도장을 찍으며 과거에 머물러 있을 때 대한민국은 이미 빛의 속도로 미래를 설계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일본은 한국의 기술 없이는 내일의 태양을 볼 수 없는 기술적 속국임을 만천하에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인천공항의 대형 스크린에는 다시 한번 장엄한 영상이 흘렀습니다. 한국의 천이 시스템이 지구 궤도의 위성과 연동되어 전 지구적인 방어망을 구축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제 팍스 코리아나, 즉 한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를 실력으로 치유하고 자신들을 무시하던 강대국들을 발 아래 둔 대한민국의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저는 일본 기술자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고백합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인류의 수호자이며 우리는 그들의 자비로운 보호 아래서만 생존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교육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 저는 인천공항 입국장에 걸린 거대한 태극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휘날리는 태극기는 단순한 국기가 아니라 어떤 시련도 뚫고 올라온 우리 한민족의 강인한 영혼처럼 보였습니다. 40년 전 일본 엔지니어의 구두를 닦으며 기술을 갈구하던 그 소년들의 눈물이 이제는 전 세계를 밝히는 푸른 광선이 되어 세상을 비추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정말 위대한 나라에 살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스스로의 무능을 자인하며 고개를 숙일 때 대한민국은 당당하게 인류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거인이 되어 있었죠. 마지막으로 공항을 나서며 본 전광판의 문구는 제 심장에 영원히 박혔습니다. 대한민국 방산, 우리가 세계의 하늘을 지킵니다. 이 짧은 문장 하나가 주는 소름 돋는 자부심과 전율. 이제 전 세계 그 어떤 나라도 그 어떤 무기체계도 대한민국의 허락 없이는 작동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일궈낸 기적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